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생생한 한국사 현장 2회 시작하겠습니다. 제 2회는 신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총 4강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한국사 TV와 한자 TV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이 아카데미 한국역사인문교육원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피사이 탑, 사탑이라고 하죠. 기울어진 탑.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손으로 이렇게 올려놨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도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똑바로 서서 찍는데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깜찍하게 찍지 못했습니다. 저 위까지 올라가서 보면 피사가 다 보입니다. 17세기, 18세기 피사는 무지 보수적인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가능하면 역사 현장 피사를 꼭 들리시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주제는 신석기 유적 압록강과 두만강의 뚜껑을 없애라 이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역사 교과서에 보면 구석기나 신석기 유적을 압록강과 두만강 밑에다가 몰아넣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조선이 이제 이 우리 쪽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면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민족이 여기 있다가 북쪽으로 진출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이 영토를 그러니까 역사 공동체의 그 권역을 만주, 한반도, 연해주, 중국 동부 쪽으로 하게 되면 이곳이 본토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서 현재는 압록강과 두만강 밑에 북경이 있지만 적어도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우리 역사 공동체의 권역은 이 동아시아 전체를 봐야 된다.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신석기 유적, 구석기 유적도 마찬가지지만 신석기 유적도 크게 5 구역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서 지역은 신석기 시대 때 가장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동 지역이 있습니다. 요동은 아무래도 한반도와 요서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유적이 이제 신락 유적, 소주산 유적, 후화 유적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북이 있습니다. 요북은 좌가산이나 앙양 같은 이족이 요북인데 현재 놀라운 유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이 요소 지역이 신석기 유적 중에 가장 번영하고 발달됐다고 봤는데 이 요북 지역에서 나타나는 유적들이 적어도 1000년에서 2000년 앞서 있는데 더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학계가 상당히 고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됐다고 해서 동북공정을 시작했는데 이것보다 더 발달된 문화들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동북공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발달됐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소남산 유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 이 동해안 루트, 동해안 동선인 이 지역의 문화를 가장 많이 자극을 준 것이 이제 연해주 그리고 이제 한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신석기 문화에서 이제 청동기 문화를 일으킨 문화죠. 그래서 이 5개 유적을 중심으로 본다면 압록강과 두만강의 뚜껑은 없애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제 요서 지역을 하겠습니다. 요서 지역은 동아시아 역사를 만든 문명이다 해서 대표적인 문화는 물론 홍산 문화입니다. 홍산 문화는 BC 3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화인데 이 문화는 거의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집트, 그 다음에 이집트 나일강,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소하연을 거쳐서 이제 고조선 문명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청동시대 때 하기로 하고요. 이런 흑룡한 문화, 사해 문화, 조보구 문화, 홍산 문화, 소해안 문화를 합해서 통칭 요하 문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하 문명이라는 이름은 근래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5년에서 2007년도에 윤영성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이 문화를 종합해서 문물전을 했는데 그게 바로 요하 문명전입니다. 그때 이제 요하 문명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윤영성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곽대순이라는 사람이 요하 문명이라고 명명을 해서 이 중국의 황하 문명과 이 요하 문명이 결합해서 중국 문명이 탄생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황하 문명이 중국 문명이었죠.
근데 지금은 요하 문명과 황하 문명이 중국 문명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 남쪽에 대문구 문화라든지 양조 문화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오늘날 중국 문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하 문명은 그러면 무지 중요한 문명이 되겠죠. 제1강은 주로 요서에 있는 요하 문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하 문명은 이렇게 도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고구려 백제 발해 답사를 해서 웬만한 도록들은 책 연구 논문들은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요하 문명의 특징은 지속적 문명이라는 거죠. 다른 문명들은, 다른 문화들은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한 공간에서 잠깐 발전했다면, 이 요하 문명은 BC 6300년부터 시작해서 그냥 8000년 전이죠. 그때부터 고조선 시대까지 해서 부여까지 일관되게 그 문명에 지속되어 있다는 거죠. 한 공간 속에. 이거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집트 문명이 대표적이죠. 이집트 문명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페르시아가 통일되기까지 지속적 문명입니다. 한 공간 속에서.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는 그 인더스와 겐지즈강으로 이어지는 거죠. 문명이. 그런 면에서 요하 문명의 특징은 지속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기가 우리 한반도와 연해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빗살무늬 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다. 이 옥은 중국인에게서는 하늘이요, 왕이요, 그리고 용을 상징하는 건데, 이 옥의 고향이 만주 요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깨진 거예요, 얼마 전에. 자, 그건 좀 하고. 그래서 이 중국 본토에는 옥이 생산되지 않아요. 현재 옥이 생산되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하나가 어디냐? 바로 이 요동지역.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양자강의 양저, 그리고 하나는 곤륜산. 거기서 나온 건데, 중국의 옥의 대부분은 곤륜산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옥은 중국으로 건너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주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동에 가면, 요 압록강 중류 쪽에 가면 수암이라고 있습니다. 수암이란 지역의 옥이 바로 이 지역에 나타나는 옥의 대부분 출토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조 문화가 있는데, 여기는 그 출토지를 정확하게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옥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 옥은 후대에 하늘을 뜻하는, 푸른 옥이 하늘을 뜻하는 거고, 이것이 청자를 만들게 되는 동인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릇을, 하늘을 닮은 그릇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기로 쓰고 싶어 했어요. 그게 바로 송나라 때 청자, 그러니까 푸른색 제기입니다. 자, 그리고 돌문화. 돌을 재료로 하는 무덤. 요게 이 요하 문명의 가장 특징적인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간적 계승성. 요하 문명의 시간적 계승성은 소하서 문화인데, 아직 소하서 문화는 넓은 의미에서 명확성이 아직 좀 연구가 덜 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하 문명이라고 할 때는 흥룡화 문화부터 보통 얘기합니다. 6200, 6300년, 8000년이죠. 여기 또 그래서 흥룡화, 조부고, 홍산, 소하연, 여기까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문명이고요. 이 하가점부터는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하가점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청동 도구가 출현합니다. 자,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왜 안 밝혀졌느냐? 우리나라 역사계가 이것을 드러내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왜? 우리는 아직도 한반도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하가점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지속성이 있다. 시간적 단위는. 그 다음에 공간적 범위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요소 문명의 공간적 범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적봉이라든지 능원이라든지 조양이라든지 다. 그래서 이 요하의 상류화, 여기 요하 상류 바로 옆에 대능하라고 있습니다. 대능하. 그리고 여기 난하. 그러니까 난하의 북쪽. 이 난하는 바로 만리장성이 동쪽으로 끊어서 오늘날 여기 산해관까지 있는 이게 만리장성입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끊는 난하부터 시작해서 요와 요 지역,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제 이것을 요동이라고 보통 부르고 이걸 요서라고 부르니까 이 요서 지역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범위가. 자, 그래서 자, 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흥룡화 문화입니다. 이 요하 문명의 첫 머리를 장식하는 흥룡화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모든 동일한 계통의 문화가 발견됐을 때 최초로 발견된
최소 행정 단위를 그 고고학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산리 하면 오산리 유적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동삼동 하면 동삼동 유적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듯이 흥룡화 지역에서, 흥룡화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마을인데 약간의 계곡이 있는, 그리고 밑에 약간의 저수지가 있어서 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흥룡화인데요. 대략 서기전 6200년인데 여기가 동아시아 최초의 밭농사를 합니다. 그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야생 곡식에서 재배 곡식으로 변화하는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가 기장이었던 겁니다. 이 기장은 동아시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유학을 우리 윤다덕 선생님도 유학을 집중적으로 하시겠지만, 기장은 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 곡물이죠. 사직을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흥룡화에서 최초로 재배가 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이미 흥룡화 문화에 대한 논문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 조콩, 이게 바로 동아시아 문명을 만든 4대 곡물입니다. 그러면 보리와 밀은 없어요. 왜 없느냐? 보리와 밀은 수입품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저쪽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레자를 쓰는 겁니다. 보리나 맥은 올레자. 자, 그래서 기장, 수수, 조, 콩이 4대 곡물이 거의 하나를 더하면 3. 피라고 부르는 거. 아니, 죄송합니다. 3이 아니고 피. 피가 기장 아니야? 아닙니다. 피는 다릅니다. 그 별을 뚫고 나오는 큰 거. 피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흥룡화문의 특징이 옥결이라는 겁니다. 옥결이라는 것은 여기에 귀를 이렇게 딱 물려서 이렇게 다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뛰는 건 아니고 어떤 상징형인 제례라든지 이걸 할 때 여기 하는. 그래서 5개, 5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결, 뭐 황, 결, 벽 이런 식으로. 옥벽, 옥결, 옥환 이런 식으로. 옥장. 그건 이제 제가 그 군주 할 때 군주의 상징이 또 있어요. 그때 5가지 옥의 특징. 이것이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왕이라는 게 옥에서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흥룡화 문화의 특징이 옥결 문화권이다. 근데 제가 여기 지도에 보면 이 옥결이 예전에는 고성 문합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고성 문합리가 먼저 출토가 됐는데 그때 해석을 못 해가지고 천하 제일옥이라는 이름을 뺏겼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나왔어요. 저 요북에. 그래서 이건 이제 중화 제일옥이고, 이건 중화 제일옥이고, 이제 서남산 문화는 천하 제일옥이.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옥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성 문합리와 이 흥룡화 문화는 무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00km가 넘습니다. 자, 넘는데 출토지는 똑같아요. 요동 수완옥입니다. 이건 수입품이 아니에요. 여기서 출토된 겁니다. 본론에서 왔다면 좀 문제가 되지만, 자, 그래서 이 옥결은 같은 문화권입니다. 동아시아. 중국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때 신석시대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흥룡화 문화에 속한데, 사회유적도 흥룡화 문화에 속하거든요. 근데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독립해서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사회유적은. 사회유적은 용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을 충국에 빠뜨렸어요.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용의 후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습니다. 롱디 촨런이라고. 그런데 이 용이 사에서 나왔어요. 사에도 같은 유적입니다. 부신이라는데. 자, 그런데 이 토기에 용무늬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무늬가.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을과 산 사이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사이에 바로 이렇게 돌로 용의 머리와 용의 꼬리까지 해서 돌로 뭘 만드냐? 석태를 만들었어요. 돌석재에다가 이렇게 채적층처럼. 그래서 이것이 중국 제1용입니다. 중국인들은 충격을 빠뜨렸죠. 사실. 자, 그래서 사회유적입니다. 사회유적. 80년에서 2000년대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북공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2024년도나 2025년도에 요소지역 답사를 할 겁니다. 그때 두 눈으로 보게 되면 이 흥룡화나 이거에 대한 놀라움이 진짜 상상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발해 답사할 때 이 유적들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요녕성 박물관의 3층 고대 요녕전이라는 상설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사회유적은 재밌는 게 뱀이 개구리를 두꺼비 개구리를 물고 있어요.
개구리를 물고 있어. 예, 사함와형이라고 해요. 사함와문 또 이렇게. 자, 그런데 요런 모티브를 우리 고조선에 여러 방패에서도 나타납니다. 뱀이 개구리를 물고 있는 모티브. 이게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했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신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라의 이형통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보면 뱀이 개구리를 물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유적 유물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요소 지역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토기를 가지거나 이 모티브를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신라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신라 김씨들이 아마 요소 지역에 있던 김씨들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역의 흉노족들, 예? 그들은 적성 목각본을 바탕으로 하는 황남대총을 남긴 사람들이라 본다면 이 모티브는 이 요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된 것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고조선에 이것이 요동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조선을 이어서 그냥 이게 퍼진 거죠. 요소에서 이렇게. 그리고 신라인들에게 이 모티브가 전해진 것이다. 그래서 생산성을 상징한 것이다. 국보니까요. 이건 우리가 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전문 해설사 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모티브의 뿌리가 바로 사해에, 바로 이 토기에서 났다는 거고, 이 토기는 또 중국에는 없는 우리 고유한 토기라는 거죠. 비싸무늬 토기. 그러니까 중국인들 참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중국식 그 채색 토기에서 나왔다라면 뭔가 이렇게 용의 뿌리가 그래도 역시 우리 거라 하는데, 전혀 다른 이런 데서 나오니까 이건 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요령전에서. 자, 그리고 그 뒤에 조보구문화는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 그 뭐냐? 자, 이런 형태, 목이 길고 통통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통형 도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장경 통형 도관이에요. 이런 형태의 그릇은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우리의 기형입니다. 그릇 형태. 아주 전형적인 그릇 형태고, 또 이것이 채색 토기가 아니라 우리식 토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4개의 모티브가 동서남북으로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방위를 절대로 설정했어요. 설정을 해서 동서남북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 여기 보면 제일 앞쪽에 있는 동물은 조룡. 새 날개가 있죠. 조룡. 두 번째는 바다의 조개. 세 번째는 돼지 얼굴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 네 번째로는 사슴용. 요까지 포함해 요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이 네 개의 모티브가 사신의 뿌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뿌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신들이 아직은 정립이 안 됐을 때 최초의 동서남북에 대한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신이한 동물을 뒀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중국인들이 만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요소 지역에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게 이제 바로 홍산 문화인데요. 홍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적봉이라는 뜻입니다. 적봉. 붉은 산을 숭배하는 건데요. 지금은 적봉시예요. 근데 예전에 그걸 홍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최초의 저기 홍산 구라가는 계곡이에요. 거기서 발견돼서 홍산 문화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홍산 문화는 여러 가지 특징에 이렇게 이게 이제 중국에는 옥룡이라 부르는데 이건 용이라 본 거죠.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봉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용과 봉황,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봉황과 땅을 상징하는 용. 용은 하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의 물기를. 그래서 풍요를 이렇게. 그래서 용봉 문화의 뿌리가 이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정식 이름은 옥용입니다. 요걸 해석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볼 때 요것이 여기에 부속된 것 같아요? 아니면 별도의 두 개가 합한 것 같이 보여요? 별도로 합한 것. 저도 별도로 합한 걸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불이, 봉황의 불이, 그리고 이것은 용. 그래서 용과 봉황이 결합된 형태의 용봉 문화를 상징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 용봉 문화를 상징하게 되면 백제 대항로가 해석이 돼요. 백제 대항로의 위에는 봉황이 있고 아래쪽은 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과 봉황을 다른 말은 풍과 수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신이 점지한 신과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명당을 우리는 용봉 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백제 용봉 향로할 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전형적인 돌무덤이라는 건데, 놀라운 것은 BC 3500년 전에 이 돌을 다
깎아서 갈았다는 거예요. 갈아서 바닥 쪽 놓고요. 옆에도 놓고 뚜껑도 다 돌로. 여기 봐도 금방 느낄 거예요. 갈았다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의 영혼을 인식하고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을 벌써 마련했다는 거죠. 대단한 방식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까 조보구에서 사실이 나왔잖아요. 공간을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인식하고 공간을 인식하면 이것이 이제 시공간. 이 부분은 우리 그 역사인문 아카데미에서 그 윤호석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 땅, 그다음에 생명. 이런 사상들이 이때 이미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지모신인데 이 지모신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바뀌냐? 지모신 힘을 가지면 이것은 생산을 상징하는 어머니인데 권력을 가진 어머니가 탄생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얼굴이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이 얼굴에 이것은 녹송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녹송석은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송석을 동그랗게 가려서 발을 잘라서 이렇게. 근데 녹송석은 뭐냐? 바로 청동기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동광석인데 빛이 빛나서 녹송석이라고 부릅니다. 소나무 풀자 써서 녹송석 그거 갈아놓고 그다음에 다리는 가부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걸 복원한 게 이런 얼굴이에요. 근데 자,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우리 한국에서 복원한 거고 이건 중국이 복원한데 이 얼굴이 이 얼굴처럼 보이냐 이거죠. 절대로 중국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중국인들은. 자, 오히려 이 얼굴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우리나라 충북, 괴산, 진천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형 얼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부진 입술, 그리고 머리, 귀 이런 걸 보면 여신으로서의 권력을 가진, 다른 말하면 모계 시족 사이의 마지막 권력자. 이것을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웅녀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웅녀가 1대 2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를 낳으신 웅녀의 할머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역사는 이런 실물을 가지고 역사와 결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소화연 문화입니다. 이 소화연 문화가 왜 중요하냐? 문자가 나왔다는 거죠. 최초의 문자가 나왔습니다. 이 문자의 뜻은 여러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BC 2900년이니까 벌써 5000년 전에 이런 완벽한 형태의 뜻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로 보고 있고요. 새, 그리고 이것은 번개 전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번개 전자고, 그 다음에 이건 닭, 그죠? 그래서 하여튼 새가 하늘의 기운을 내려와서 밭에 떨어져서 뭐 풍요를 한다 정도로 해석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중국 신학의 아버지인 육사현은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석을 하지 않고, 문제는 이 소화연 유적에 나타나는 그 유적에 대부분 곰뼈가 나온다는 거죠. 곰을 숭배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곰뼈는 항상 그 무덤에 신전에 이런 데서 이렇게 숭배했던 모습입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전형적인 웅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웅족의 고향인데 왜 중국인들이 이것을 높이 치느냐? 바로 중국의 자기들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가 유웅씨예요. 곰을 숭배한다. 곰 토템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황제, 그러니까 황제 유웅씨의 문화권이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웅족의 고향으로 한 거지, 우리 웅녀를 상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웅녀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기에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데 만천성 상립인데 여기에 웅녀가 있어요. 곰도 있고 막.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슈머랑 곰이죠. 호랑이와 곰. 이거 뭐겠어요? 호랑이와 곰. 단군 신화를 그때 해놨어요. 여기 들어가면. 그런데 얼굴을 보세요. 이게 우리 얼굴이에요? 중국 얼굴이죠? 그러니까 이 신화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햇비름에 연변 조선족에다 맞추겠어요. 니들 알고 보면 황제 후손이라는 동북공정을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연변 조선족에 우리 조선인들이 자주 가는 공원에 우리말 남산처럼 여기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고구려 달에 답사할 때 여기가 답사 동선으로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소화연 문화를 해서 요서 지역의 문화는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를 해서 고조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동기 고조선 때 하기로 하고, 오늘 제1강 요서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